옛날 어느 마을에 공자의 철학을 열렬히 따르는 한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춘호였고 그는 평생 동안 인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지만 그 중에는 가끔 춘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장난기 많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은 춘호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논밭에 설치된 허수아비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밤새 그 허수아비에 색다른 옷을 입혀놓고 아침에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려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논밭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허수아비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허수아비는 원래 헐렁한 천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제는 알록달록한 색의 치마와 큰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플라스틱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난을 준비한 친구들은 숨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춘호가 그 길을 지나게 되었고 허수아비를 보고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춘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허수아비 쪽으로 걸어가서 그 앞으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놀랄 만큼 진지한 표정으로 허수아비에게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구나. 허수아비님, 오늘도 논밭을 지키느라 애쓰는 너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네. 내가 비록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지만 내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지 않은가. 너의 그 따뜻한 배려와 봉사정신이 모든 이에게 기감이 될 것이라 믿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장난을 치기 위해 숨어있던 친구들도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춘호는 허수아비에게 장난을 친 사람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허수아비의 인을 칭찬하면서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주는 순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친구들은 춘호가 단순히 공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진정한 학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수아비 이야기를 자자손손 전하며 공자의 인의 교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장난 속에서도 사람들 간이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나라인 한 고을의 세 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로 언제나 붙어 다니며 서로의 장난을 챙겼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보며 저 아이들은 정말 다르게 생겼지만 참 닮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외모는 제각기 다르지만 마음씨가 닮았음을 말하려는 속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홍철, 송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홍철, 송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숲으로 더위를 피해 산책을 갔습니다. 숲의 그늘은 상쾌한 바람으로 그들을 맞아주었고 새들의 노래가 흥을 더했습니다. 숲을 거닐다 보니 그들은 오래된 연못을 발견했는데 연못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자 그곳에 작은 아기 거북이들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홍은 그 즉시 매우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야, 우리 이 아기 거북이들 둥지라도 만들어주자. 혼자 두면 여우나 다른 어린 동물들이 해야 할지 몰라. 그러다 철이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 홍, 우리가 지켜줘야 해. 송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나무 아래에서 둥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홍은 아기 거북이들을 연못에 다시 놓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이 물었습니다. 홍, 왜 거북이를 연못에 돌려놓으려고 해? 우리가 집을 다 만들었잖아. 홍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원래 물에서 자라야 하거든.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해. 철과 송은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새 친구는 아기 거북이들이 연못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마을에 돌아온 후에도 그들에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을 서적에서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 때 새 친구는 자신들의 경험과 직결되어 그 의미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북이를 돕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그 생명체의 본성에 맞춰주었던 배려가 본래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며 그들 또한 맹자의 이론을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도울 때도 진심을 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아기 거북이들이 그 작은 우정과 선함의 시작점이 되어 맹자의 교훈을 몸소 체험하며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 친구는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도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아기 거북이와 같은 생명체를 만난다 해도 그들 또한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며 변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세상은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배우며 맹자가 전한 성선설의 깊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옛날 옛적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이상한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느림볼이라고 알려졌으며 무언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엇이든 느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느림볼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게으르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는 느림보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심지어는 비를 부르는 춤까지 추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느림보리가 그의 밭에서 여느 때처럼 천천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한 마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웃들에게 느림보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느림보리에게 찾아가 조언을 청했습니다. 리는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의의 진정한 의미라며 가뭄조차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적응하고 기다려라 고 말했습니다. 당장 비가 오지 않아도 자연의 주기에 맡겨두라며 대신 가뭄의 시기를 잘 활용해 토지를 개선하거나 비축한 물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느림보리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느림보리의 말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뭄에 적응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각자의 일을 순리대로 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웃과 물과 자원을 나누고 함께 일구어낸 농작물들은 점점 더 푸르러갔습니다. 얼마 후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강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림보리의 무의의 철학은 억지로 대항하기보다는 포용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느림보리는 게으른 이웃이 아니라 지혜로운 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재미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엔 삶의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속에 느림보리가 되어 우위를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삶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두산 깊은 숲속에는 이론과 설이란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그 중심에는 책의 이황이 이기호발설에 근거한 흥미로운 설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론 마을 사람들은 이해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본질적인 원리와 법칙을 중시하며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라 여겼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모여 이해의 원리를 탐구하는 모임을 열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고 말하며 이 원리를 통해 도덕적 삶과 우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설 마을 사람들은 기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체적인 에너지를 중요시하며 모든 변화와 운동은 기의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을에선 매년 기축제가 열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양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기의 흐름을 느껴보자는 구호를 외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기가 세상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마을의 대표가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백두산의 전기를 받은 조화의 숲에서 만나 서로의 관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론 마을 대표 석현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 원리라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지. 이에 설 마을 대표 기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말에는 동의하네. 하지만 이의 원리가 실제로 작용하려면 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살아 숨쉬고 느끼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기의 힘이지. 그들은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들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론 마을에서는 이의 힘으로 바람을 멈추게 했다는 옛 이야기를, 설 마을에서는 기의 영향으로 돌을 물에 띄운 전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윽고 석현이 말했다. 어쩌면 이와 기는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 이황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은가? 이와 기가 하나로 엮여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일세.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네. 그러니 우리 마을도 서로의 관점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함께 잘 살도록 하세. 그렇게 해서 이론 마을과 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년 그들은 두 마을의 사람들을 초청해 기 조화축제를 열며 와 기가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펼치곤 했습니다. 결국 둘의 통합은 훌륭한 방식을 통해 각각의 마을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는 길로 이끌었지요. 이 기록은 시간이 흐르며 되게 이황의 철학이 지닌 통합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기쁨과 이해의 매개체로서 이어져 갔다고 합니다.